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건 사고 소식부터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납치되고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현지에서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요, 숨진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한 사실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됐을까에 대해서 일단은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출국을 선배가 권유를 했다는 사실이 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좀 자세히 어떤 내용이에요? 네,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이끈 사람 다름 아닌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예. 이 대학 선배 홍 씨는 이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면서 캄보디아로 숨진 대학생을 유인했는데요. 이 말에 속은 박 씨는 결국 캄보디아에 가게 됐고 바로 캄보디아 범죄 단죄에 끌려가서 이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학 선배 홍 씨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한국 내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요. 한국 내에서 대포 통장 모집책을 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홍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현재 홍 씨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대포 통장 모집책이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캄보디아에 들고 가면은 이 통장을 비싸게 사줄 거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단은요, 대학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서 그랬을까요? 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3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배인 이 홍 씨로부터 이런 혹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빠르게 신뢰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대학생 박 씨의 사정이 경제적으로 돈이 좀 급했던 사정인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안 계셨고요. 아버지와 친할머니 손에서 길러졌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 박 씨를 포함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아들 2명을 건사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 대학생 박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정말로 착한 것이 이 택배 일을 하면서 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성실히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정말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을 것 같은 이 친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돈이 급하게 필요했고요. 이때 선배 홍 씨로부터 혹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받자 예. 선배의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이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 친할머니에게 박 씨가 사망했다라는 말을 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박 씨 스스로는 무언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조금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접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유인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하는데요. 한 남성이 지인에게서 자기 대신에 캄보디아에서 코인 일을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 조직에 이 사람이 납치가 됐고 이후 9일 동안 감금돼 있다가 겨우 탈출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남성을 꿰어낸 지인은요. 국외 이송 요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턱없이 많은 보수를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인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소개한다면 그렇죠.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지금 유인하는 돈의 금액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직장인과 비교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팀장님, 이런 범죄에서요, 지인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사기죄라는 거는 타인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것인데 예. 사실상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지만 사기라는 거는 지인, 선후배, 친구
직장 동료, 아는 사람들이 그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속는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가 야, 캄보디아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갔다 오니까 돈 벌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믿는 수는 그 사람한테 신뢰가 가고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간 것인데 어찌됐든 타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 너무나 높은 수준, 쉽게 얘기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800만 원, 1000만 원 준다? 이건 믿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아는 지인이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서 그만큼 믿기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예.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것이죠. 저희가 뒷부분에 어떤 수법을 쓰는지도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인을 속여야 되는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조직에게 어떤 그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조직에게 내가 다른 사람 데려가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피해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조직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단계처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단계나 피라미드처럼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만이 내가 수익이 보장되니까 내 친구를 하더라도 내 수익을 위해서는 그 캄보디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 조직의 수법들이 다양하고 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요 저희가 오창수 선교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본 내용인데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도 지금 제가 보면은 인터넷상에서도 구직 구인을 하는 광고를 제가 봤거든요. 예. 굉장히 좀 지능화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서류만 하나 전달해 주면은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티켓과 경비를 제공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또 어떤 광고는 또 저랑 같이 캄보디아 여행 가실 분 비행기나 경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올라오니까요. 예. 그거 밑에 벌써 9명이 그날 9명이 같이 하겠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오창수 선교사가 얘기한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은 뭘 대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9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런 수법이 있고 돈과 관련한 수법이 있고 취업 관련한 거 있고 또 하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법이.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 언론에서 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연락이 끊겨지고 그 안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다수 보도가 되면서 이 모집책들도 점점 그 모집 방법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통장을 팔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서류만 전달해주면 여행 대금을 대주겠다. 나랑 여행을 같이 가면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보통 고수익이나 아니면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라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집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 결국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오는 이 한국인들의 특징이 젊다는 것과 한국에서 이 별다른 이 특별한 직업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예. 한국에선 취업도 힘든데 갑자기 동남아에 가면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준다고 하니 순간 혹하는 마음에 갔다가 감금되고 여권을 뺏기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월 1,500만 원의 예시를 들었지만 앞서 사례를 본 것처럼 800만 원, 700만 원 그 정도도 굉장히 높이 주겠다고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나온다면서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는 보도를 통해서 이런 위험성이 계속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식의 구인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어제 한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최고의 고수익 일자리라면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일할 텔레마케터를 구한다. 이런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평균 월급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한 직원은 월급을 한 달에 4,500만 원 가져간 사람도 있다. 한 달에요?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으로 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여러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또한 감금 폭행 같은 거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같이 일해서 같이 돈 벌자 이런 마인드로 현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텔레마케터를 모집한다는 글이 하루에만 20여 건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SNS에 올라와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고수익을 얘기하고 있고 특이한 부분은 이 감금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금된 한국인이 일단 한 6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찰이요. 조금 전에 통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종이나 감금된 신고가 143건. 그리고 여기서 91건이 신변이 확인이 됐고 문제는 팀장님 52건이 미제라고 지금 경찰이 밝혔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밝힌 미제라는 사건은 우리가 사건 수사를 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예. 범죄 내용이 정확치 않을 때는 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52건에 대해서는 납치가 된 건지 그분들이 어디 감금이 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신변에 생명이 없어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미제 사건 52건이라고 하면은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고 아마 캄보디아하고 공조 수사를 해가지고 예. 미제 사건이 어떤 미제 사건인가 그걸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1건에 대해서는 신변을 확인했지만 52건은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 상태로 볼 때는 52건에 대해서는 그 한국인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미제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단 보도의 기준으로 하면 감금된 한국인이 한 68명 정도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그럼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68명을 구금했다는 얘기는 68명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되는 상태예요. 그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재판을 한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을 해야만 우리나라 요원들이 가가지고 인수해 오는데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캄보디아에서 강제 추방할 수도 있는데 예. 형이 끝나거나 벌금으로 끝난 다음에 석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석방하면 본인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한국에 안 오고 캄보디아에 잔류할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68명 모두가 다 한국으로 송환할 수는 없다. 강제 추방하지 않는 한. 그게 캄보디아의 사법당국의 판단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법당국의 판단을 거친 다음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내국인, 한국인들을 강제 추방을 한다고 통보가 오면 예. 강제 추방하는 그 피의자죠. 피의자들을 우리 경찰관이 가서 인수해 오는데 예. 강제 추방을 안 하고 자기들 형을 끝난 다음에 석방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를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자진 출국을 캄보디아에서 해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캄보디아에 잔류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때요? 그냥 범죄 단체가 완전히 이렇게 신변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 팀장님. 저요? 예. 그러면 범죄 단체가 피의자들을 잡아놓고 있으면 예. 그건 우리가 가서 꺼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캄보디아에는 우리의 코리안 데스크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재관 1명하고 협력관 3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수사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수사는 가능하지만 예. 단독적으로 수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한국인들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자력으로 탈출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탈출도 하고 대사관에 연락하게 되면 대사관의 영사들이 예. 현장에 가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을 납치하게 되면은 여권을 뺐습니다. 예. 한국으로 못 도망가게. 그리고 휴대폰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스로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구금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구조 상황도 뒤에 한번 전달해 드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공 변호사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타겟이 되는 것이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청년들 몸값이 특히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번에 숨진 이 대학생 박 씨 같은 경우에도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데도 다른 조직으로 팔려나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인도,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지만 또 타국 같은 경우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했을 때는 수치할 수 있는, 편취할 수 있는 금액이 금액 단위가 커지는군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몸값이 한 명당 1,000만 원, 2천만 원 호가하는 경우가 많고 고문을 받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몇백만 원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직접 얘기를 들은 오창수 선교사님이 저희 방송 끝나고 연락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간 직후에 한 청년이 구조를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이게 방송에 내보냈는데 구조에 좀 뭐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서 좀 공개를 하는 건데 오늘 밤이라는 거죠? 이 청년을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어제 이 청년이 우리 방송이 나간 직후에 선교사님에게 현재 자신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안에 구금돼 있다라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 선교사는 오늘 밤에 이 해당 청년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직접 나설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교민 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는 이런 식으로 예. 작년에만 30명에서 40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을 구하는데 힘을 예. 써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메시지가 저희 방송 직후에 선교사님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보면요. 서브형 핸드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 장소를 정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까지 지금 오늘 밤에 가서 이 청년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 팀장님, 만약에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이 청년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여건이 없다 하더라도 여행증명서 발급받아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오창수 선교사가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탈취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국내 송환을 원하게 되면 본인이 자진 출국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자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한데 그 구조됐던 그 사람, 그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한국에 출국을 원치 않으면 강제로 출국을 못 시키니까 지금 오창수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구조를 했는데 그분들이 모조리 한국에 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구조됐다 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캄보디아의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갔을 뿐이지 예. 우리가 캄보디아의 앙크로와트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여행 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 사실 이 사건에는 여행 중에 납치된 사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여행하다 돈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연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행 계획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캄보디아에 온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캄보디아에 갔으니까 이왕 간 김에 거기서는 빠져나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벌겠다 하면 자진 출국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신변이 확인이 안 되고 뭐 오창수는 50여 명을 구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그동안에 뭐 했을까? 그게 아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아시면 돼요. 예.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오창수 선교사는 직접 가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경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수사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조수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아마 공조수사를 왜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경찰 주재관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접 경찰 주재관이나 협력관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납치당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연락을 못 받았고 오창수 선교사한테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창수 선교사가 그 구조를 했던 것이고 경찰 협력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 예. 경찰 그 캄보디아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 범죄 단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가능하니까요. 예. 한국인을 구조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북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정부도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가세요. 경찰청장 대동해서 가세요. 현지에 가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 구하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경보가 지금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 작전까지도 저는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도요, 지금요, 캄보디아의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2차관이 단장으로 해서 수사 당국도 다 포함해서 아마 캄보디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뒷북 대책이란 비판은 뭐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빨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군까지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게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의 공적 개발 원조를 한 금액이요. 2022년에 1,700억 원대에서 올해 4,353억까지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 공적 자금으로 주었던 것도 회수해야 된다라는 강경 대응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외교부에서 나온 그 수치 한번 볼까요? 이게 또 경찰하고 다릅니다. 외교부에서는 안전이 확인이 안 되는 한국인이 80여 명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팀장님, 지금 수치를 보면 50명에서 80명 정도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국회의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경찰이라든지 군대가 가서 캄보디아에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외교부 압박해가지고 그 캄보디아 경찰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는 경찰관, 외사요원이나 국제범죄수사요원을 캄보디아에 파견을 해서 예. 공조수사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조수사 못해. 너네 수사권 없어. 그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지원 병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수사요원들이 뭐 수십 명 가게 되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 범죄단지 다 급수하고 거기 수사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의 수사 당국에서 인정 안 해주면은 공연불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2차관이 단장이라는 거 보면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돼. 그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풀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알다시피 ICPO, 그 인터폴 수사라고 하시는 거 아시나요? 예, 예. 인터폴도 공조를 할 수는 있는데 인터폴 공조는 캄보디아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경찰 수사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 가가지고 외교적으로 합의를 봐서 한국 경찰관을 파견을 받고 그 파견받은 경찰관이 캄보디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쉽게 풀릴 수도 있죠. 그 방법이 가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이시죠. 내일 아무튼 합동 뭐 수사에 간다고 하니까 가서 캄보디아 당국하고 어떻게 협의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또 하나요. 이게 이제 감금됐다 풀려나는 방법이 과거에 풀려난 사례를 보면 돈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풀려나는 게 거기에 한국 피해자가 가게 되면은 뭐 보이스피싱 조직원 하부존으로 쓰고 로맨스 스캠 쓰고 있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한국으로 하라고 연락합니다. 그 다음에 납치했으니 몸값을 내놔라. 요거는 사실은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됐을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예. 거기에 보면은 뭐 돈도 보내주면은 가상화폐로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들이 한국인 타겟사라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리고 가족한테 연락하게 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전번에 남녀 같은 경우에도 납치했었는데 가상화폐로 1,600만 원 상당을 제공을 하고 풀려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들이 한국 사람을 납치해서 몸값을 올리기도 하고 예. 몸값을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지금 정부까지 나서기 전에 단계 문제인데 이건 글쎄요. 지금 뭐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지금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어야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박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3명이 주범으로 지금 돼서 캄보디아 재판으로 지금 넘겨졌거든요. 예. 그럼 이들에 대해서 사실 국내 형법이 적용이 안 되냐?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피해를 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은 적용이 가능한데 범죄인이 인도가 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예. 또 피해자들 남은 한국인들을 구출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어느 정도 움직여 줄지는 저희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파견 가서 함께 수사하지 않는 한 그렇게 속도에 큰 진척을 보일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이 되어서 현지에 있는 경찰들의 데스크를 설치하고 같이 수사를 벌여야만 결국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인 인도랄지 피해자 송환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이 나가야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은 영상을 다시 보시면 떠오르는 그 사건입니다.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코 있는데 입 주변이 완전히 시커멓게 연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래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네. 있었다는 네.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죠? 네, 맞아요. 보신 것처럼 지하철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12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방어범 원 씨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이렇게 달리는 전동차에 불을 지르면서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원 씨가 미리 휘발유를 구입을 하고 또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이 신변을 정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그리고 전동차가 승강장을 떠나서 한강을 지나는 하저 터널을 지나가는 구간에서 범행을 해서 예. 승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요.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현격하게 저해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저 사고가 아찔했던 건 지하철 안이어서 그런데 팀장님, 재판부도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지하철은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발처럼 이용하는 곳이고 예.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곳인데 그 안 열차 안에서 화재를 했다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안감도 있고 또 신뢰도 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중하게 처벌한 것이고 또 피해자도 있었는데 피해 확보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을 했지만 예. 12년 선고를 한 거는 좀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다른 사건도 아니고 자기가 뭐 자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휘발유를 뿌리고 했는데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 거기에 탑승했던 모든 이용객들한테 위험을 끼치고 또 피해도 많이 봤어요. 예. 23명은 병원에 이송이 됐고 129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응급조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차원에서 12년을 선고했던 예. 것이죠. 근데 이거 무슨 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년 중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애초에 20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럼 왜 네.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위치 추적 장치까지도 청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예. 형량도 줄어들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야기는 일단은 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이 재범의 위험성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보호 관찰을 붙일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이 살해의 확정적 고의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또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형량 자체도 구형량에 훨씬 미달하는 형량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위추적 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팀장님, 저 때 인명사고가 그나마 줄었던 이유는 당시에 기관사하고 승객들이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줄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60대 피해자가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였는데
그거를 본 그 승격 중에서 즉시에 그 제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소화기 같은 걸 뿌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열차 안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피해가 날 건데 예. 다행히도 열차 기관사라든지 승객들이 재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금 대처가 늦었거나 빠르게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도 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황당한 이유를 댔어. 맞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가 내가 납득되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 소송 결과 내 전 재산 7억 중에 6억이나 아내한테 주라고 해서 화가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다가 이런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혼 소송을 일단 제기했냐? 이것도 황당한데 예. 그 친형의 말에 따르면 4년 전에 이 새벽 4시에 아내한테 이 가해자가 고등어를 구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안 구워준다는. 네, 그 제기한 이유 자체가 저도 납득되지 않는데 이 이혼 소송 결과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끔찍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판결 불만이 있는데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겠다. 이제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자기는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 같은 거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환매를 다 친척에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본인은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이걸 사회 이슈화 시켜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서 도주할 때에 자기가 피해당한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환자인 줄 그랬나요? 알고 실어 나가는 중에 경찰관이 손을 보니까 끓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확인시켰더니 그 범인이 환자처럼 해서 도주하려다가 눈치 빠른 경찰관이 알았기 때문에 검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 도망간 이유가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도망간 거죠. 그렇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은 불을 지고 방화를 한 다음에는 본인은 도주하려고 그것도 피해자인 것처럼 숨겨서 빠져나가려다가 그만 경찰한테 단속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과 국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셨지만 이준식 전 위원장이 오늘 국감에 참석을 했는데 저렇게 발언하기 전에요. 오늘 과방위 국감이 2시 40분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시작 30분 전부터 국감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요. 박 의원님. 이런 경우 좀 흔치 않거든요. 국감이라는 거는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좀 늦게 오거나 딱 맞춰 오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을까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체포영장 집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미디어의 주목을 전국적으로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치권 진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뭐 기회이자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 부쩍 이제 스스로 몸값을 많이 높이려고 이런저런 정치적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서 진술하는 자리도 이제 그런 장으로 이준숙 위원장은 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와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가뜩이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자리가 깔리니까 저렇게 미리 와가지고 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뭐 그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체포영장은 좀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체포적 부심에서 그 인용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이었던 건 아니었고 예. 적부심 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너무 저렇게 좀 과장된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할까요? 실제로 민주당의 증인 신청을 통과시켰을 텐데 실제로 질의가 시작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게 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일 있냐. 때문에 이제 기존에 뭐 과방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물러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현직이고, 거고 예. 이제는 뭐 면직된 상황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오늘 이준석 위원장 증인 퇴출은 했지만 예.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장은 어제부터 내가 국감 나가겠다 네. 공언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딱 펼쳐졌는데 글쎄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질의를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 증인으로 나와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고 싶은 정치적 주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또 사실은 흔쾌히 나온 자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화면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과거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이 체포영장 집행 수갑을 채워서 압송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이걸 재소환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오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출석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을 열띤 공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로 냉정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이 훨씬 더 폭발력이 크게 지금 뭐요? 고함이 지르고 서로 지금 고성이 오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보낸 사적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예. 그 박정훈 의원의 실제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돼가지고요.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훨씬 거기에 지금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과했죠. 예. 아마 이제 그 이전부터 두 의원 사이에 좀 감정의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이제 내란 사건 관련해서 김우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박정훈 의원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고 12.12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과의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과의 그 연관성 이런 걸 언급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 관련해서 감정이 쌓여 있었고 그 시점에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건데 예. 그걸 이제 오늘 공개하면서 오늘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현지 실장이 뭐 성남에 그런 경기 동부연합 종북 그랬죠. 좌파하고 연결돼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취한 건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전화번호 이런 게 다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게 동료 의원의 전화번호를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설전이 또 그 과방에서 있었고 한 차례 정회가 됐다가 예. 지금은 속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도 그렇고 오늘 과방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임위의 또 지금 시점에 그 주요 이슈하고는 좀 동떨어진 비본질적인 예. 그런 논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임위를 자꾸 파행으로 만들고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뒤에 다룰 수 뭐 김현지 실장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뭐 거기서 좀 일어난 좀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휴정 상태인가요, 과방위가? 예. 또 하나가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노정면 의원이요.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녹취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틀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TN은 왜 팔렸을까요? 공공 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 여러 작자들이 나서서 침을 흘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 쪽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서 그럼 받을까요?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보신 대로 저 녹취는 12월 13일 녹취라고 노 의원은 밝혔고 실제로 12월 26일 날 허위 이력 논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때 대국민 사과가 저 녹취를 보면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YTN이 김건희 씨 허위 합격력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었고 예.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YTN 기자한테 항의하는 전화가 녹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수 얘기를 꺼냈는데 당시에 어쨌든 그 후보 시절이죠.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이 논란이 커지니까 김건희 씨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저 사과가 과연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과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이 어쨌든 논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취재 내지는 그에 대한 항의 전화가 오가다가 언급을 한 것 같고 노정면 의원이 YTN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YTN 노조위원장도 예. 했었고 YTN 기자 출신인데 그 YTN 매각 당시에 그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결국 저런 김건희 씨의 입김이 배후에 작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방통위가 사실상 그거를 이제 승인하고 허가해 줌으로써 예. 좀 부당한 그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매각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씨가 실제 저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뭐 그거는 지금 확인할 방법은 그렇죠. 없겠죠. 예. 다만 그 개연성 정도를 예. 지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씨는 참 여기저기 저런 식의 통화 녹취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애초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김건희 씨 논란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예. 지금도 보면 기자랑 통화하다 그 내용이 다 녹취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런 게 얼마나 더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그 말을 보면 김 여사의 말 이런 겁니다. 그럼 나도 한번 다 파볼까 기자에 대해서 글쎄 뭐 저도 기자지만 약간 협박으로 느낄 수 있을 거고 나도 복수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격앙된 반응 이런 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에 대선 한 복판이었고 예.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합격력에 대한 논란이 막 집중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당사자가 그것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특정 언론사의 기자하고 직접 통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통화를 하고 사실은 기자분들하고 그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 녹음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상식이 됐죠. 아,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품격 없게 또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돼서 또 이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노정면 의원이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다양한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면에서는 툭툭 던지는데 생각 없이 하기도 하고 진짜 거침없이 하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질은 그거죠. YTN 출신이기 때문에 노정면 의원이 이러한 복수심 때문에 YTN을 민간기업에 매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좀 논리적 비약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YTN을 매각했던 것은 YTN의 최대 주주가 우리 공공기관이었거든요. 한전자회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2대 주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정 건전화라고 하는 큰 국정의 방향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의 어떤 부채나 부담을 좀 줄인다는 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매각을 결정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진이라는 민간 기업에 낙찰이 됐던 건데 거기에 복수 때문에 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YTN이 공공기관이 팔아가지고 유진에 매각됐던 것이 복수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실제로 실현된 것도 아닌데 마치 김건희가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YTN을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수는 있지만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저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에 그 국무회의라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는 부분 첫 번째는 저희가 당시에요. 10시 23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 TV 중계만 봤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실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9시 10분에요. 한덕수 전 총리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약 1시간 전쯤에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저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을 4개를 펴니다. 4개를. 이거를 정족수가 4명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3분 뒤죠.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한 20여 분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송미령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마 송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은 이것이 정족수가 안 되니까 빨리 와라 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10시 5분에 정족수가 충족이 되기 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하는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만류를 하는 겁니다. 10시 05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게 생중계 기자회견을 한 게 10시 23분이니까 한 20분 전쯤에 나가려고 하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18분에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거죠. 회의를 정리하고 일어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은편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언가 문건을 건네죠. 한 전 총리가 처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건들을 건네받고 보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23분에 윤 전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장면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비상계엄이 어떻게 승인이 되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한덕수 총리가 증언했던 모든 것이 위증이라는 정황이 저 CCTV 화면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무위원들 다수도 그러했다고 하지만 지금 CC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황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을 만류한 것 같지는 더더욱 않고 오히려 부서를 하지 않겠다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국무위원들을 모으는 일종의 적극적인 동조, 나아가서 주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까 싶고요.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이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접혀 있는 문서를 받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건네주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앉아서.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그걸 펼쳐서 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국무위원답지 못한 행동을 했고 사후에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거짓과 위증과 이거를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좀 이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어쨌든 뭐 법에 따라서 이 단호하게 또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 여기 보면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네. 모습이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만 이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이 특검이 생기기 전에도 가장 먼저 검찰에서 특수본을 만들어서 수사했을 때 제일 먼저 구속된 분이 김용현 그렇죠. 전 국방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의 사실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모의를 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집무실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문건 가져오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주요 인문 종사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야기한 내용 예. 그리고 또 국회에 불려 나와서도 발언한 내용들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정황상 지금 이 CCTV 화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일관되게 계엄을 말렸다. 그다음에 계엄 당일 전까지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반대했다,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10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의 이 CCTV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를 논의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무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이른바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서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란 방조는 부인하고 있지만 위증을 인정하는데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렇죠. 무엇을 거짓말했는지에 대한 예.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문건을 자기는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라고 뭐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저 영상을 보면은 아예 문건을 같이 보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단전단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조태열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나중에 뭐 와서 알았다는 거는 문건이 여러 차례 하고 보는 장면이 있고 건네받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건 그 계엄 선포문을 다음 날 아침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라고 예. 진술한 것만 위증이라고 인정을 한 건데 지금 CCTV 정황을 통해서 보면 계엄 선포문뿐만 아니라 뭐 포고령이라든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덕수 총리가 다 보고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저거는 아주 소극적인 위증이 아니고 적극적인 위증을 했고 그 자체가 계엄 일종의 방조, 동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국무위원들 중에 이미 김용현 장관은 구속이 됐고 예.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영장은 뭐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에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또 오늘 정도 영장 실질 심사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뭐 촘촘히 진행을 했겠습니다만 저 CCTV 정황으로 봤을 때 전날 저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과연 국회에서나 헌법재판소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제대로 말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장면이요. 이제 국무위원들이 늦게 오고 하니까는 연락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처럼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4를 표시한 것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김용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용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겠지만 아마 송미령 장관에게도 확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것이 계엄에 반대한 사람의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계엄을 반대했고 만류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 계엄 사태 이후부터 일관되게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예. 지금 저 CCTV의 정황이나 지금 특검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면 계엄을 만류했거나 계엄을 반대했던 정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을 주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일단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러한 그 CCTV의 공개와 특검 측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그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혐의를 두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덕수 본인 피고인, 당사자 피고인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마 재판장이 예. 정확히 보고 합리적인 또 현명한 또 판단을 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 영상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김근식 실장께서 말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약간 동문서답하는 듯한 대답을 내놓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사실 재판부가 물어본 부분이 저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판사가 내가 물어본 게 그게 엉뚱한 얘기라니까.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답변할 게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제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되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좀 의심스러운 대목은 그 이상민 장관하고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굉장히 긴밀히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서 계엄의 주무장관이고 이상민 장관이 구속된 사유를 보면 뭐 단전단수 등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까지 즉 계엄 이후에 어떤 적극적인 계엄 그 집행 행위까지 그 한덕수 총리가 함께 챙겼던 게 아닌가라는 점이 의심이 되고 이게 이제 법정에서 뭐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엄 선포의 절차 중에 어쨌든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총리가 정말 이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아야 된다고 결심하고 국무위원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막고자 했으면 못 막을 일도 잘 아니었다고 보고요.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냥 계엄에 반대했다고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게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정황 어디를 보더라도 반대했거나 만류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가 한 전 총리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뭐 CCTV 영상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방어 수단이 그거죠. 기억나지 기억이 안 않습니다. 난다. 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처음에 나타났던 반응은 만류했다, 반대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식의 법정 증언과 국회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정황상 CCTV 상황으로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의 소극적 참여나 적극적 참여의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는 이제 기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굉장히 노련한 오래된 관료 출신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할 때
불리한 증거나 불리한 자료가 나오고 재판장이 불리한 수도 있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한 대목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동문서답도 사실은 저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입니까? 동문서답을 뭐 당황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직접적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하면 어떤 답변을 해도 잘못하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또 인정하면 또 이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으로 좀 애둘러서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가는 것이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억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머지 검찰 측에서 이제 기소한 검찰 측에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단계의 재판의 진행이 과정되고 있는 재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전성배 씨는 샤넬백이나 그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또 바꿨습니다. 김 여사 측에 이거를 전달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수사가 다 되면 그때서야 인정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재판을 조금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형량이라도 좀 줄이자. 이런 어떤 변론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장하는 게 이게 사전에 어쨌든 본인이 청탁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후 청탁만 있어서 알선수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법기술적인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최종 수뢰자가 아니고 일종의 중간 경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본인한테 없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전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무슨 뭐 이 자리를 요구하면서 통일교 측에 이 돈도 받았고 그리고 뭐 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자들한테 그 공천을 대가로 한 돈도 받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돈을 받은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전부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데 저게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대목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나중에 샤넬백하고 그 목걸이하고 이걸 받았다가 나중에 행정관을 통해서 그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해서 돌려줬다라고 지금 전성배 씨가 진술을 하는데 왜 돌려줬을까도 좀 궁금하고 그럼 돌려준 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에 전성배 씨는 그 행방을 모른다, 뭐 분실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고 이후에 뭐 좀 아마 법정에서도 그런 추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22년에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년에 유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에게 그 샤넬백을 돌려줬다. 그런데 이것도 패턴이 서희건설 거 생각해 보면 주고 김건희 여사를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물건, 고가의 물건이 전달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발각됐을 경우는 사실 그게 뇌물수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받았지만 나중에 차후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돌려주는 걸로 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빌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빌려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제공받아서 수수한 거라기보다 빌려 써서 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간에도 잠깐 그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제 사실은 최후의 방어막을 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건진법사도 그렇고 또 그 서희건설 그분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범죄 형량이나 범죄 유불리를 따져보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과 변호 전략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식의 발상들과 그런 식의 어떤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측에 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냐라고 또 주장을 할까요? 아니면 측에 줬다는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줬다는 얘기니까. 라고 해석되는 거죠. 뭐 그런 주장을 해도 그게 참고될 만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점상 돌려줬다는 2024년은 그 이제 디올백 논란이 커져가지고 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의혹들도 생기고 그렇죠. 또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요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올백 논란으로 인해서 이 구설에 오르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뭐
이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나 요걸 그 시점에 돌려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측은 이게 빌렸다가 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본인 주장에 불과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뭐 뇌물 수수이거나 알선 수재의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그걸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전성배 씨가 뭐 김건희 씨 측에 저런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금품 전달을 부인해 오다가 재판 가서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씨 측이 부인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황이 조금 진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순방 때요. 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 많이 키우는 건 알고 있었죠. 이 반려견에 대해서 의전을 상대국에 요청했던 것으로 좀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통위 국감한 보겠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2회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하겠다라고 프랑스 공간에 요청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달라고 하지요. 호텔에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입니까? 개집을 마련해야 되고 펄스독을 모셔야 되고 저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거 처음에 듣고 좀 그냥 근거 없는 의혹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외교부 장관의 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논의가 외교부를 통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내에서 또는 당정 관계에서 또 정치에서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좀 막무가내로 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해외 정상회담을 하러 가거나 해외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상대국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막무가내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뭐 자기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쫓아내기도 했던 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헌까지 했던 그분이지만 예. 해외로 가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큰 나라 우리하고 굉장히 우호관계가 두터운 나라를 가는데 반려견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과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과 어떤 그 대목들을 찾아가지고 요구했다는 거. 그것도 의전을 통해서 외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제가 볼 때 경호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호실 차원에서 만약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프로토콜에도 없는 거고 예. 국가의 품격에도 안 맞는 거고 사실은 격식을 지키지 않은 거고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렇게 했던 게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는 걸 보면 예. 뭐 과거에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순방길에 이러저러한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식의 국가의 좀 체면을 깎는 듯한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예. 어찌 보면 좀 창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는 눈길을 뜨는 게 외교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 즉 경호실 통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부부가 또 김건희 씨까지 포함이 돼서 경호실과 상당한 정도의 유착 관계가 있고 경호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직접 명령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목도 한번 짚어보려고 예. 했었는데 이것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있고 보고 체계가 있고 일하는 체계가 있는 건데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직접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이나 절차나 시스템을 다 파괴하는 행위를 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 주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준비해라고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주 프랑스 공관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외교부에 보고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전화가 왔는데 외교부에 어떻게 알 수 있죠. 보고를 안 했겠어요. 외교부도 당시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게 실행은 안 됐습니다. 당시에 반려견을 동반은 안 했다고 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프랑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 직원들이 뭐 개시중을 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지 예. 짐작조차 안 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과도한 의전을 네덜란드 방문할 때 또 요구해가지고 우리 대사가 초치까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자꾸 이 정상회담 준비 관련해서 한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니까
대사 불러가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에서 항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외교적 망신이고 결례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무슨 어디 그런 제3세계의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명색이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고 OECD 국가고 또 전 세계에 그런 일종의 이제 뭐 K 컬처 붐으로 인해서 한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정작 대통령의 외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낯뜨거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프랑스 대사관이 요구했느냐? 반려견을 위한 의전이 뭡니까? 반려견에 대한 이건 아마 확인이 돼야 될 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엇을 정확하게 요구했는지는 아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은 반려견 전용 차량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반려견을 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데 이런 게 외교적 창피한 전례가 일이죠. 있나요? 그러니까 예. 반려견 전용 차량이라면 반려견을 데려가서 반려견만 태울 수 있는 차를 따로 준비하라는 거 그런 아니겠어요? 의미겠죠. 그다음에 그 반려견을 계속 수발하면서 수행하면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든 뭐 데리고 다니든 일정 내내 반려견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들을 지정하라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외교부 직원이 그렇겠죠. 외교부 관련 직원이겠죠. 그리고 반려견을 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건데 무슨 반려견이 입장한다고 무슨 뭐 경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저 말도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 요구사항이 뭔지 정말 구체적으로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대통령실에서 그나마 우리 주 한국 프랑스에 있는 주 한 대사관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지. 예. 만약에 이걸 네덜란드 경우처럼 그 주 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으면 무슨 망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좀 끔찍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현 장관이 관련한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본다고 하니까 뭐 그 결과를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보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소식이 연휴 동안에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냈다. 독방에서 연휴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기독교에 조금 치우치는 현상?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일종의 자기 지지층 관리용 메시지를 연휴가 지난 다음에 낸 게 아닌가. 아마 통상은 연휴 전에 저런 걸 내는데 그렇죠. 연휴 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나 뭐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변호인이 전달을 한 거고. 물론 뭐 기독교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뭐 국민의힘이 보수 기독교단하고 가깝기도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뭐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되고 유지돼 왔습니다만 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도 지지층 관리형 메시지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뭐 청년들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청년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응원했더라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그런 일종의 내란, 뭐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런 걸 선포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청년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 직후에도 청년 그 관저에서 나올 때도 청년들하고 뭐 만나고 뭐 그런 거 과잠 입고 예. 석방됐을 때도 사실은 이제 맨 앞열에 전열에 그 과잠 입은 대학생 청년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경호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앞에 좀 서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20대의 이제 우리 청년들의 이른바 이제 보수화 경향을 아마 눈여겨본 대목인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중요한 구성원들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청년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에 정치적인 어떤 그 소구력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들을 주요한 어떤 정치적인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반중 혐오 시위 이런 것들은 사실 청년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반중 정서가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청년들의 반중 정서에 편승해서 이걸 일종의 혐오와 반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정치적인 결집을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당국이 우리에 대해서 무도한 짓을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잘못된 요구를 했을 때는 당당히 맞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중국 정부와의 우리의 당당한 요구하고 중국인 전체를 싸잡아서 중국인들이 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또 중국인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범죄자의 개연성이 높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을 짜서 일정한 특정한 그 계층과 특정한 국민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건 제가 볼 때 위험한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국민의 내에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윤석열 부부 측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이용하려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현안도 더 다뤄보겠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변호인이요 강압 수사에 대해서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던 이 자필 메모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수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인을 통해서 만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이런 폭압적인 강압 수사에 대해서 고소를 통해 바로 잡자 이런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망한 공무원의 메모, 지금 방금 변호인이 들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공개, 그 메모까지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20장이라는 유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금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요, 이 부분을 경찰이 일단 유족 측에게 줬다는 것 같아요. 줬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또 다른 기사는 촬영본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촬영본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열람했다고 했는데 열람조차도 이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촬영했던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를 보여줬고 사본을 줬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유족에게 일종의 가장 중요한 유품이잖아요. 예. 그 고인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유품인데 그 유품의 원본을 주지 않고 촬영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본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통상적인 거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고요. 원본은 경찰이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지금 경찰과 이 특검에서 무엇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 이 중요한 경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과잉 수사 없었다는 특검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도 경찰이 계속 뭐 유족에게 그 유서를 넘기지 않는 거라든지 부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이게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적 감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타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분의 타살이냐 자살이냐에 궁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살의 정황에 증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초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예. 거기에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이분이 실제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의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당시의 수사. 특검에 불려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특검에 불려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사 사건으로서 뭐 필적 감정하고 부검하고 이런 식의 통상적인 그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좀 벌어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예. 저는 민주당 측에도 부탁을 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건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검사의 강압수사를 이야기하고 검찰의 권한을 이전시켜서 경찰에게 주겠다고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검찰의 강압수사가 남아있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이 조사했던 팀장들이 전부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된 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명분에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자신의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나서서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에게 또 경찰에게 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망한 공무원이 3일날 저 메모를 작성을 하고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변호사들을 찾아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여러 명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받았던 수사에 대해서 고충을 좀 상담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거든요. 뭐 그 지금 고인이 된 분이 만나서 자기 심경을 토로했던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던 회유 강압 이런 거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인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자필 메모고 유서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거짓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의 이를테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특검은 그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다라고 초기에 주장을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조금은 이제 태도를 이렇게 낮췄는데 어쨌든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초기에 유족들한테 그 유서가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도 오늘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유족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뭔가를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변사 사건이 일어나고 유서가 발견되면 일단 유족한테 유서를 인계하고 그 사본을 가져가서 이게 이제 수사에 참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의 수사 과정인데 이번에는 뭐 며칠 동안 유서를 줬다 안 줬다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결국에는 그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유족들한테 전달했던가 전달 안 했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남기고 있고요. 부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부검은 유가족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걸로 일단 국과수에서 구도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 이제 소견서는 나오겠지만 이제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특검이 자체적으로 내놓는 조사 결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혹은 이제 사건이 확대되면 이게 공수처로 갈 수도 있거든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거 고발 뭐 입장은 굳어진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파장 만약에 유서가 공개가 되고 이 사안이 김 시장님 보시기에는 정치적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위축이 된다거나 어떻게 정치권으로 옮겨갈 가능성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몸집과 덩치를 키워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3개 특검이 돌아갑니다만 3개 특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고 민주당 주도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 특검은 사실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또 민주당이 추천한 그런 분이 특검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그 좀 무리한 수사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서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 관련돼서 참고인 수준의 소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불러내서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불러내서 정치적으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거나 이런 식의 의도를 보이는 듯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 양평 그 공흥동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부담금을 면제해줬다고 하는 이미 한 차례 조사가 끝났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강압 수사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분이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특검의 정치적인 정당성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게 요청을 드리는 게 특검을 민주당이 만들었고 특검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각된 이 과잉수사,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이 사망의 어떤 배우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마치 정치 공세로 이렇게 폄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나서서 특검에게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그들의 수사 과정을 밝혀서 의혹을 다 털고 특검 수사를 계속해라. 라고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시죠? 아니 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런 방식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나요.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될 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고인이 된 분이
수사 과정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경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유서에도 그 메모와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게 이제 수사를 받고 온 10월 2일부터 이제 본인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일기 형식으로 신병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덮을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냥 일축하면 뭐 그대로 국민들이 다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예.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특검 자체의 그 감찰에 준하는 조사도 필요하고 또 수사기관이 고발을 한다니까 수사기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이 실체적 진실을 뭐 뭉개거나 가리거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특검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질 거고 자칫하면 이 중대한 특검 수사의 동력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앞서 과방위 파행이 혹시 이 박정훈 의원의 이 주장 때문이 아니었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박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천만 원을 김현지 비서관이 받도록 한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 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됐을 때, 성남 시장이 됐을 때 이 성남이제 21이라는 곳에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로도 확인이 됩니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주장한 내용은 그 범죄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때 받은 벌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가요. 경기동부연합 참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김웅신 뭐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혹을 아무튼 박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이 박정훈 우리 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예. 배경이 있죠. 김현지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중요한 핫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왜 베일에 쌓여 있고 꽁꽁 숨기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기나 사실 유튜브 상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괴담들이 소문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은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박정훈 의원은 오늘 공개한 내용은 뭐냐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한 겁니다. 예. 판결문을 읽어보니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그 성남시의 시장 되기 전인가요? 시장 되기 전에 성남시의 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시민운동을 김현지 당시 성남의제 21 사무국장과 같이 했을 때 성남시 의회에 가서 성남시 의원들과 일종의 좀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벌금형을 받는 그 범죄 행위의 최종 판결문에 김현지 당시 성남의제 21 사무국장과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공범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예. 그래서 범죄 공동체라는 단어를 격하게 쓴 거고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2010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처음 성남시장에 선출이 되는데 2010년에 선출될 때 당시에 진보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인가요? 그 비례대표 의원이 사실은 단일화하면서 사실은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통합진보당의 그 김미희 의원이 경기동부연합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고 그 과정에 김현지라는 이 인물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예. 이걸 이제 오늘 공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를 통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 연결됐다는 것을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명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박 의원님이 김현지 시장이랑 잘 아는 거여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남준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정쟁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이게 브리핑할 때 답변하는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예. 저는 뭐 사실관계도 굉장히 틀린 예. 이제 뭐 억지, 과장에 기초한 어떤 색깔론이라고 보고요. 일단 2010년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김미희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없을 때입니다.
민주노동당 후보였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통합진보당 출신입니다.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활동을 해왔고 또 민주노동당도 상당한 기반을 성남시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김미희 의원이 재판받을 때 그 판결문에 김현지 실장의 이름도 등장을 했겠죠. 당시 김현지 실장이야 당연히 이재명 시장 당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문의 얘기 한마디를 가지고 뭐 경기동부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예. 이제 색깔론을 섞어서 저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는 박정훈 의원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김장겸 의원도 그렇고 김장겸 의원은 또 신구대학 출신이라고 김현지 실장이 사실과도 전혀 다른 예. 그런 이제 허위 사실을 SNS에 썼는데 국민의힘의 기자 출신 의원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성남의료원 이 설립과 관련돼서 시민운동 시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할 때 항의하다가 이제 충돌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시민운동가 시절에. 그 현장에 당연히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김현지 실장도 있었겠죠. 그럼 있었으면 뭐 범죄 공동체입니까? 이를테면 어느 그 공간에서 시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범죄 공동체예요. 우리 한성원 앵커하고 저하고 같이 시위 현장에 있다가 한성원 앵커는 시위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시위하다 잡혔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게 범죄 공동체가 됩니까? 말하자면 예. 지금 박정훈 의원의 논리는 이렇게 비약하는 논리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나오지 말라고 내쫓고 있다고 봅니다. 저런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 저 의혹 제기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김현지 실장 나와봐야 고작 얘기하는 게 저런 수준이구나. 그럼 무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아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은 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놓은 안철수도 내란 잔당 연계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짧게요. 그러면 김 시장이 지적한 부분, 오히려 감추고 있어서 공세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민주당이 대응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적인으로서 출석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예. 지난 30년간에 그게 관례였고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뭐 허니문 기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김현지 실장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는 국감 피하려고 한 인사가 아닌 건 명백해요. 예. 예정됐던 인사인데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는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까지 하네. 이게 논리가 이렇게 확장된 데다가 이제 부속실장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니 많이 하는데 누군 나온다 그러고 누군 안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됐으면 저는 나와서 털어버리는 게 맞다. 그러려면 국민의힘도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를 좀 합당한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